네, SG증권발 주가 조작 의혹 사건 어제 저희가 전해드렸죠. 이해할 수 없는 장면이 연출이 됐다고 전해드린 바가 있습니다. 금융위원회가 제보를 접수하고도 최소 2주 정도 묵혀버리는 바람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했다고 전해드린 바가 있는데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현상이어서 좀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서 이분을 스튜디오로 직접 모셨습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인 더불어민주당의 김한규 의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한규입니다. 일단 그 전에 어제 원내 대변인이 되셨더라고요. 네, 소감을 좀 말씀해 주신다면. 네, 부담이 큽니다. 내년 총선까지 계속해야 되는 건데 일단 일정도 상당히 바쁠 것 같고 실수라도 하게 되면 바로 총선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솔직하시다. 네, 상당히 부담스럽고 많은 분들이 좀 꺼려하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4년 차 때가. 또 지역구 관리도 하셔야 돼요.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들어간 지 지금 한 11개월도 안 됐는데 그래서 막내한테 역할이 주어진 게 아닌가 싶습니다. 요 관련해서 좀 질문을 좀 드려야 되는데 이건 좀 말미에 드리도록 하고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금융위원회가 제보를 접수하고도 2주 이상 묵혔다. 네. 금감원하고 공유도 하지 않았다.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인가요? 뭔가 이 주가 조작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 주가 조작이 사회적 이슈가 되는 거에 대해서 부담을 느끼는 것 같다라는 느낌이 좀 들었어요. 혹시 지금 그 말씀은 도이치모터스를 그렇죠. 연대도 가시는 말씀이에요? 네, 도이치모터스하고 아주 디테일하게는 좀 다르지만 실제로 투자자들이 본인들의 계좌를 빌려주고 통정 매매에 사용됐다라는 점은 되게 비슷하거든요. 양태가? 네, 그렇기 때문에 금융이나 금감원 입장에서는 뭐 금융이죠, 이 사건은 제보를 받은 게 좀 정무적으로 좀 부담을 느낀 게 아닌가라는 저희 느낌을 갖고 있고 갑자기 이제 정무위나 금감원이 최근에 뭐 엄청나게 이 사건에 집중을 하고 있는데 근데 이 정도 관심을 2주 전부터 드렸다면 그런 늦장 대응을 하지 않았다면 이렇게 관련된 매물이 갑자기 나와서 하한가 반대 매매를 초래하는 상황은 좀 피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 그런 면에서는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눈치를 봤다? 저는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보고요.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그 얘기? 근데 뭐 세상에 말이 안 되는 일들이 요즘 많이 생기고 있는데 아무리 제가 이해를 하려고 해도 혹시 그 시스템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 좀 해주실래요? 기본적으로 금융위가 이런 제보를 받게 되면 문제가 되면 중대한 사건 같은 경우는 금감원에 연락을 해서 사건을 통보해 갖고 모니터링 시스템을 돌려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사건은 한 2주 정도 금융위가 그냥 상황만 지켜본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주가 조작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판단을 제대로 못한 상태에서 바로 이제 대주주들의 뭐 매도 물량이 많이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주가 하락하고 당연히 또 CFD 거래에서 차익 거래 때문에 하한가 거래가 생기게 된 건데요. 기본적으로 금융위 자체가 만약에 조사한다라는 게 여러 가지로 알려졌다면 그렇게 대주주의 물량이 나오긴 쉽지 않았을까. 그러니까요. 예, 그런 거고 이게 사안을 볼수록 사실은 많이 비슷하거든요. 예, 그래서 만약에 이제 도이치모터스 사건 같은 경우에 소위 전주들 돈을 댄 투자자들은 거의 처벌이 안 된 것처럼 기소도 안 되고 그렇게 사건이 종결이 돼가고 있는데 저희는 그때부터 이거는 단순히 돈을 댄 것만이 아니라 본인의 계좌를 실제로 그 주가 조작 일당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하고 실제로 개별 거래에 대해서 알고 있었던 사람들은 이거는 주가 조작의 공범으로 봐야 되지 않냐라는 문제 제기를 했었는데 저희가 생각하는 방식으로 하게 되면 이 사건은 조사를 해야 될 분이 되게 많고요. 근데 제보 접수되기 전에 작년 말부터 조작설이 좀 돌고 있었다는 저 보도도 있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3년 동안 주가가 10배 이상 오른 회사들이 지금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특별히 그 호재들이 많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시가스 관련된 회사들은 우크라이나발 전쟁으로 인해서 국제 원유가라든지 아니면 가스 가격이 올라가긴 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것도 물건을 비싸게 사오는 국내 도시가스 회사들이 무조건 그러니까 이익을 많이 누린다는 보장은 없거든요. 근데 그 분위기상 그냥 너무
그 슬금슬금 10배 이상 올랐다는 거는 충분히 이상 거래고 거래소에서도 이유가 뭐냐라고 물어볼 수도 있었을 텐데 어허. 그런 것들을 못할 정도로 사실은 교묘하게 이루어졌죠. 장기간에 걸쳐서 되게 조금씩 올렸던 거고 그런데 투자자들은 좀 이상하다. 여기는 이만큼 오를 호재가 없는데 라는 점에서 의원님 논의가 말씀은 제보가 들어오기 전이라도 네. 누가 보더라도 좀 이상 그 징후가 있었기 때문에 금융위가 먼저 조사에 나섰어야 되는 사안인데 안 했다. 그렇죠. 기본적으로 모니터링 시스템이 안 갖춰지는 거죠. 이거 허술한 감시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데요. 통상적으로 주가 조작을 하게 되면 IP가 같은 그러니까 비슷한 사무실에서 서로 사고 파는 이런 통정 거래가 이루어지는데 이제는 교묘하게 되게 수백 명의 핸드폰을 갖고 장소도 다른 지역에서 거래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지금 우리나라 금융위 금감원의 모니터링 시스템으로는 적발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바로 그 지점에서 다시 한번 확인 질문을 드릴게요. 네. 조금 전에 이제 도이치모터스를 의식해서 눈치를 본 거 아니냐, 그래서 네. 행동이 굼떴던 것 아니냐 이런 네. 지금 이제 분석이시잖아요. 근데 지금 그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가운데 하나가 증권범죄 대응이거든요. 맞습니다. 그다음에 한동훈 장관 같은 경우도 법무장관이 되자마자 증권범죄 합동수사단 부활부터 추진을 했단 네.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빌 공짜였다는 얘기냐? 이 이야기가 점검해야 되는데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저는 빌공짜가 맞다고 생각하는 게 법무부 장관이 생각하는 거는 검찰 내부에 검찰이 주도하는 금융범죄 수사팀을 활성화시키고 싶은 거고 실제로 저희가 봤을 때 필요한 거는 금감원이나 금융위 단계에서 자본시장을 조사할 수 있는 그런 인력이 충분히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금융위에도 담당자가 3분밖에 없고 최근에 금감원에도 인력들이 부족하다고 해서 금감원장이 검찰에 역사상 처음으로 2명이나 검사를 파견받아서 이 사건들을 조사하고 있는데요. 자본시장 사건들을 조사하고 있는데 아니 우리나라 금감원 역사도 상당히 오래되고 오히려 이런 것들은 수사기관이 아니라 금감원이 모니터링 조사 단계부터 인력을 집중해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전문 인력이 부족해서 검찰에 파견을 받는다? 이거는 국정과제라고 하긴 하는데 실제로 최근에 공무원 인력 감출 이런 분위기하고 연결돼서 실제로는 전혀 인력이나 예산적인 보강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면 그 보강이 안 된 걸 보면서 금융위에서 이제 다른 시그널을 읽었을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그렇죠. 그렇게 본다. 알겠습니다. 그 CFD라는 거 있잖아요. 네. 이게 규제 완화가 근본적인 원인이다 이런 지적이 있다. 이게 원은 전문적인 얘기라 그럼 네. 어떻게 보세요? 그 점은?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예. 원래 우리나라는 개인 투자자 비율이 너무 높거든요. 미국과 같은 경우 기관 투자자가 거의 90%이기 때문에 이렇게 복잡한 파생 상품 거래가 있어도 네. 실제로 피해가 그렇게 많이 발생하지 않는데 우리나라는 사실은 개미 투자자, 개인 투자가 많습니다. 그런데 예. 이렇게 CFD라고 일반인들은 잘 알지도 못하는 레버리지 차익 거래 파생 상품을 너무 어려워요. 금융. 원래 이제 5억 원 이상의 투자를 하는 계좌들만 허용하다가 5천만 원으로 확 문턱을 낮췄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요번에 주가 조작에 관여된 계좌들이 다 이렇게 CFD 계좌 일반 개인이 아니라 전문 투자가들이 해야 될 상품들을 했기 때문에 본인도 모르게 손실이 발생하는 거죠. 통상 주가가 20% 떨어졌다고 하면 자기 손해가 20%라고 생각하는데 이거는 최소한 2.5배 그러니까 파생 상품이니까 몇 배 튀기는 거 아닙니까? 그나마 초반엔 또 10배였거든요. 그것도 2027년에 우리나라 출신의 빌황이라는 또 이런 분이 12조의 손해를 입힌 사건이 미국에서 있었는데 한국계입니다. 그 이후에 이거 10배는 너무 크다. 그래서 2.5배로 그나마 2년 전에 낮춰서 손해가 뭐 그나마 적었다고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손해가 엄청나기 때문에 이 투자자들은 실제로 다단계 방식으로 동원된 투자자들인데 선의 피해자도 상당히 많다고 보고 있습니다. 혹시 정무위 소집이 돼서 이 문제를 좀 점검할 계획이 있나요? 있습니다. 이번 달에 저희가 상임위를 열어서 이 현안 내용 특히 두 가지죠. 하나는 금융위 자체, 금감원 자체가 모니터링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시스템 이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해야 되고 초반에 말씀드린 늦장 대응을 한 게 아니냐. 어떤 이런 사안 같은 경우는 파급력이 크기 때문에 2주 정도 기다릴 사안은 아니고 바로 금감원을 통해서 이 반대 매매를 막을 수 있는 상황이 있었는데 못했던 거 어떤 이유였고 그거에 대한 책임 추궁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김주원 위원장인가요? 네. 책임을 져야 된다고 보세요?
뭐 위원장한테까지 보고가 됐는지 모르겠는데 실무자들은 최소한 이 사안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될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이번에 당 내부 문제로 좀 돌아가서 몇 가지 질문 좀 드리고 싶은데 일단 내일 그러니까 박광원 원내대표 체제에서 첫 번째 의원총회가 내일 열리죠. 네. 이 자리에서 혹시 윤관석, 이성만 의원 출당 문제가 논의가 되느냐 뭐 이런 보도가 많이 나오고 있던데 혹시 그 안건에 올라갑니까? 그렇지는 않을 것 같고요. 예. 일단 저희 내부의 사정인데 원내대표 다음으로 중요한 게 이제 수석 부대표입니다. 그렇죠. 이제 송기현 수석 부대표가 지금 지명자입니다. 의원총회에서 승인을 받아야지만 실제 임기가 시작되는 거고요. 그리고 나서 또 다른 여러 부대표들을 임명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래서 내일은 일단 추인을 받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고요. 원내 수석 추인 문제. 예, 그리고 내일 어떤 논의를 하기로 한 상황이냐면 그런 쇄신 의총, 그러니까 윤관석, 이성만 의원에 대한 문제라든지 뭐 아니면 뭐 일부에서 얘기하는 전당대회 룰에 대한 얘기라든지 이런 아젠다들에 대해서 논의할 수 있는 쇄신 의총을 언제 할 것인지 몇 번에 걸쳐서 할 것인지 어떤 주제로 할 건지를 내일 좀 다양하게 논의를 듣고 그거를 토대로 조만간 구체적인 쇄신 의총을 할 생각입니다. 이제 쇄신 의총의 안건과 일정을 잡을 계획이다. 내일 네. 의총에서는. 이른바 개딸들. 네. 개딸들이 지금 박광원 원내대표의 뭐 탄핵, 사퇴 이런 걸 주장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박광원 원내대표 뭐라고 하시던 거예요? 박광원 원내대표는 이제 본인이 이재명 대표의 거취에 대해서 얘기했다라는 이유로 지금 일부 지지자들이 불만을 갖고 계신데 네. 그거 자체가 허위 보도다. 본인은 그런 얘기를 전혀 하지 않았다라는 걸 어제 기자회견에서 명확히 밝히셨고요. 예. 우리 이재명 당대표 자체도 주말 동안 우리 당내에서 서로 다름이 있지만 그 다름이라는 건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정도의 차이고 다른 당과의 차이에 비해서는 아주 미미한 수준이기 때문에 당이 지금은 통합해야 될 시기라고 명확하게 얘기했기 때문에 네. 저는 그런 갈등은 점차 줄어들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그다음에 지금 그 나온 이야기 중에 윤석열 대통령이 방미 성과를 설명하기 위해서 네. 박광원 원내대표를 만날 그 여지가 있는 것처럼 이제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혹시 대통령실에서 뭐 메시지 온 게 있습니까? 아직은 없는 상태고요. 오늘 대통령실에서 수석이 예방을 정무수석이 예방을 하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얘기가 나올 수는 있다고 생각하고요. 저도 지난 정부 대통령실에서 근무를 했었는데 원래 대통령이 해외 순방을 하고 나서는 여야 지도부를 불러서 방미 성과를 설명하고 협조를 요청합니다. 원내대표들만 부른 적도 있었거든요. 근데 바로 이 지점에서 난감한 게 이재명 당대표는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그런 상태에서 박광원 원내대표만 만약에 이제 보자고 한다면 박광원 원내대표는 약간 부담이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부담되죠. 저는 이거를 원내 지도부에서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그거는 이재명 대표를 포함한 당 지도부랑 협의를 해야 되는 건데 순리에 안 맞는 거죠. 기본적으로 지금 대통령이 5월 9일 날 되시고 나서 지금 11개월이 됐는데 이제 12개월째네요. 한 번도 안 만났다는 게 비정상적인 상황인데 이게 그냥 대통령실이 성과를 홍보하는 자리에 그냥 나가서 그냥 들어야 되는가? 개인적으로는 조금 불편한 자리입니다. 그림이 좀 이상할 수도 있다. 이상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한다면 이재명 당대표와 이제 협의가 필수다. 네, 그렇습니다. 그럼 조금 전에 이제 청와대 정무수석실에 계셨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지금 간밤에 그 터진 거 있잖아요. 태영호 의원권, 이진복 수석이 와서 뭐 이런 발언을 해야 된다고 요구를 했다라는 거. 이게 그러니까 물론 사실 무근이라고 했기 때문에 사실을 전제로 해서 드리는 질문은 아닌데요. 어떻게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포인트가 뭐라고 보세요? 대통령실의 당무 개입이죠. 사실이라면? 사실이죠. 물론 뭐 협조를 요청해서 이런 발언 좀 해줘라고 얘기할 수는 있겠죠. 그런데 그 공천과 관련해서 언급을 한다는 것 자체는 지금 2023년이 맞나 너무 저 신기했고요. 저희도 당연히 당정 간에 협의를 하지만 그건 이런 식으로 저희가 최고위원들한테 구체적으로 대통령을 소위 쉴드 치는 발언을 해달라 이런 요청을 하는 건 생각을 못 해봤고. 혹시 그 청와대에 계실 때 그런 일은 전혀 없었습니까? 없죠. 다만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야당의 공세가 세니까 정부 여당에서 이거는 좀 설명을 잘 해달라, 해명을 해주고 강하게 대응을 해달라 이런 논의는 할 수 있죠. 그거는 국정과제를 같이 이거를 추진해야 되는 세력들이니까. 그런데 공천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는 단 한 번도 저는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대가성인 거죠. 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는가? 그리고 개인적으로 의원 입장에서 예. 태영호 의원이 보좌진한테 얘기할 때 저는 있는 그대로 사실을 얘기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의원들하고 보좌진 간에 그 정도의 신뢰관계는 당연히 있거든요. 이번에 깨질 것 같긴 합니다만. 근데 지금 바로 그 지점인데요. 네. 의원이시잖아요. 네. 의원이 보좌진 회의에서 이야기를 한 게 녹음이 됐다는 현상은 그럴 어떻게- 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도 보통 이게 의원들이 지시하는 것들 구체적인 어떤 사안에 대해서 멘트라든지 이런 거를 따갖고 활용하고 싶어서 녹음하는 경우들이 있었는데 저도 처음에 의원이 되니까 보좌진들이 당연히 녹음을 하더라고요. 오. 그래서 하지 말아달라. 필요할 때 나한테 얘기를 해달라라고 해서 개선됐는데 보좌진들이 그런 경우들이 꽤 있습니다. 녹음을 하는 경우는 네. 있다. 오히려 이제 유출이 문제가 되겠네요. 네, 그렇죠. 알겠습니다. 파장이 어떻게 갈지는 좀 궁금한데 이건 지켜보도록 하고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네요. 고맙습니다. 네, 다음에 또 불러주십시오. 네, 더불어민주당의 김한규 의원과 함께했습니다.